손등 위에 붉은 자국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 고요한 거실 한가운데 그 흔적만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아무런 표정도 없이. 하지만 손등을 바라보는 눈빛엔 무너진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믿어온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왼손 등을 감싸쥐었다. 손끝이 서늘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조금 전까지 들려왔던 소리들이 귀 안에서 반복되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창피하다고요. 그 다음 툭 하고 날아든 손바닥. 그리고 옆에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린 며느리. 멀리서 바닷새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겨울 바다로 향하는 크루즈 출항 방송이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배에 지금 그녀의 아들 부부는 타고 있었다. 아들의 장인과 장모와 함께 그들이 손잡고 웃으며 떠나는 모습을 베란다 창 너머로 잠깐 보았을 때 그녀는 숨도 내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들이 나간 문은 아직도 완전히 닫히지 않은 듯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다. 그 틈으로 바깥의 찬바람이 스며들어 거실 공기를 서서히 얼려갔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았다. 등받이에 기댄 채 고개를 젖히니 천장이 흔들렸다. 눈물이 흐르진 않았다. 다만 한숨만 길게, 아주 길게 새어나왔다. 젊은 시절, 그녀는 사람들에게 종종 말하곤 했다. 우리 아들은 엄마밖에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담하게 다가왔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를 모르는 얼굴로 살아왔는지도 몰랐다. 주방 식탁 위엔 아직 남은 떡국 그릇이 씻고 있었다. 오늘은 음력 설날,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였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아들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배 타러 가야 돼요. 늦겠어요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하며 그녀가 내민 봉투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것을 지식인 건 며느리였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 도움 안 받고 살아요. 붉은 봉투에서 흩어진 5만 원권 몇 장이 바닥에 뒹굴었다. 그날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 차가웠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은 거실에 먼지를 일으켰다. 먼지 속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오롯이.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돈을 주워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장롱 깊숙이 가장 아래 서랍 안쪽에 밀어 넣었다. 함께 넣은 건 오래된 수첩 한 권이었다. 수첩 표지엔 연필로 적은 이름 하나 아들 이름이었다. 거실 한쪽 오래된 전화기가 울렸다. 그 소리는 작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카로움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수화기를 들지 않고 그냥 꺼버렸다. 어머니라는 말이 그날따라 너무 무겁게 들렸다. 꽃무늬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리고 누웠던 그 겨울, 그녀는 전기장판 대신 아들의 발등을 덮어주던 손을 기억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영정사진 아래로 국화꽃이 시들어가고 장례식에서 받은 위로금 봉투 몇 장으로는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막막하던 시절. 그 시절 그녀는 많이 울지 않았다. 울 틈도 없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아들을 깨우기 전까지 조용히 베란다에서 숨죽여 울곤 했다. 흰 입김 사이로 보이던 서울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 잿빛 아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던 날 그녀는 새 운동화를 사주었다. 신발끈을 묶어주며 너만은 다르게 살아야 해 라고 속삭였던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말하지 못했지만 그 신발값은 자신이 몇 달간 점심을 거른 대가였다. 집에선 찬밥에 간장만 비벼 먹으며도 아들 도시락에는 늘 계란말이 하나는 꼭 넣었다. 노랗고 예쁜 것 하나쯤은 있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겨울이면 수돗물이 얼어붙던 단칸방. 그녀는 식초와 소금으로 설거지를 했다. 고무장갑 없이 차가운 물에 손을 넣는 게 익숙해질 무렵 손등이 트고 갈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갈라진 틈에 배어있던 소금기는
지금 손등의 붉은 자국보다 덜 쓰라렸다. 그녀는 매달 조금씩 아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적금을 붓기 시작했다. 은행에 갈 때마다 도장과 신분증을 조심스레 꺼냈고 통장을 받아들면 손끝으로 이름을 한 글자씩 쓰다듬었다. 그 이름은 희망 같았고 미래 같았고 어쩌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같았다. 사람들은 가끔 그녀에게 물었다. 그 힘든 걸 어떻게 버텼냐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웃었다. 버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한국엔 이런 말이 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녀는 그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몸으로 다 겪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되묻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바닥을 살아낸 그 시간들,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햇살이 들어오는 베란다 창가, 작은 화분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느리가 이사 올 때 들고 온 화분이었다. 처음엔 향기가 좋았고 잎도 반질반질했지만 언젠가부터 물이 말랐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그 화분을 들여다보았다. 말라버린 흙 위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자신과 닮아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을 들이부었다. 물은 흙 위를 맴돌기만 하고 금세 흘러내렸다. 마치 스며들 곳을 잃은 마음처럼 그날 처음 며느리를 본 순간이 또렷하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향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은은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였다. 그 향은 오래된 아파트의 눅눅한 공기를 금세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현관으로 나갔다. 아들은 오랜만에 활짝 웃고 있었다. 엄마, 인사드려. 민지야. 아들이 한 발 물러서며 여자를 내세웠다. 정갈하게 묶은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발끝엔 반짝이는 구두. 구두의 굽이 높았다. 어쩐지 그 굽만큼이나 높아 보이는 눈빛이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에 약간의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손짓했다. 어서 와요. 좁은 집이지만 편히 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국을 덜던 며느리의 손이 조심스럽기보단 서툴렀고 젓가락을 놓는 각도가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어색했다. 밥상머리에 앉은 셋 사이로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예의는 있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식탁 치우는 걸 사양했다. 아, 저 그냥 둘게요. 어머님이 손대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운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찬기가 느껴졌다. 며칠 뒤 며느리가 남긴 손수건을 세탁하며 그녀는 한쪽 모서리에 수놓아진 작은 이니셜을 보았다. MJ, 작은 꽃무늬 옆에 정갈한 실로 새겨진 이름. 그 순간 자신은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아름답게 남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빨래를 널며 들었던 생각은 참 다른 세상이구나였다.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의 말투는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엔 어머님 하며 높이 올리던 목소리가 점점 평평해졌고 이건 요즘엔 이렇게 안 해요라며 가르치는 말이 늘어갔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고쳐야 할 게 자신인지 세상인지 잘 모르겠어서였다. 어느 날 그녀가 된장찌개를 끓이자 며느리는 수저를 들기 전 말했다. 된장, 시중에 파는 저염된장이 더 나아요. 짠맛이 오래가서 몸에 안 좋거든요. 그녀는 된장을 다시 뚜껑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나는 이 맛이 익숙해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거라 생각했지만 그 차이가 점점 관계의 거리로 번졌다. 마치 구두의 굽처럼 처음엔 작아 보이던 간극이 이제는 똑바로 눈을 마주치기 힘들 만큼 높아져 있었다. 그녀는 구두를 좋아하지 않는다. 발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구두를 신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할 때도 그걸 보는 순간마다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살짝 흔들렸다. 묘하게 그 구두는 이 집 어디에도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문턱도 바닥도 마음도 밥상머리의 공기는 항상 가장 먼저 식었다.
예전엔 아들과 둘이서라도 식탁 위에 온기가 있었다. 따뜻한 국,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반찬 한 젓가락. 말은 적어도 그 조용한 식사는 서로의 하루를 묻고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뒤 그 공기는 무언가 달라졌다. 처음엔 자연스럽게 섞일 줄 알았다. 새 식구가 생긴 기쁨은 있었지만 조심스러움도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김치의 익힘 정도를 조절하고 식탁보의 무늬를 바꾸고 반찬의 양도 맞추려 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괜찮아요. 나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뿐이었다. 그녀는 점차 말수가 줄었다. 어떤 날은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도 둘 사이엔 인사 한마디 없이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아들은 조용히 젓가락질만 했다. 그녀가 국을 더 퍼다 주려 손을 내밀 때면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니에요. 배불러요. 짧지만 단단한 말투였다. 그 속엔 거절보다 경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손을 조심스레 거두었다. 어쩌면 국그릇보다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루는 작은 실수가 있었다. 며느리의 생일을 잊은 날. 그녀는 전날까지 기억하고 있었지만 새벽부터 장 보느라 또 김치 담그느라 정신이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생일 축하해. 그녀는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 그리고 허겁지겁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 있던 호박전을 꺼냈다. 이거라도 좀 데워줄까? 하지만 며느리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엄마, 그냥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녀는 얼어붙은 듯한 며느리의 말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단지 생일 상차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은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식탁을 닦다. 물수건을 너무 세게 비틀어 손가락 마디가 아팠다. 수건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작지만 뼛속 깊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마치 누군가 이제는 멈추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 가정에선 밥상머리에서 말없이 전해지는 감정들이 많다. 눈빛 하나, 젓가락의 방향, 국을 푸는 순서. 그녀는 그것들이 아직도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며느리는 전혀 다른 언어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이 한 번은 무심히 말했다. 요즘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엄마. 다들 각자 편하게 먹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빈 밥공기를 들어 조용히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다. 그날따라 유난히 밥풀이 그릇에 붙어 있었다. 헹궈도 잘 떨어지지 않던 그 밥풀처럼 그녀는 식탁에 남겨진 자리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요즘 자주 장롱을 연다. 아무도 없는 시간, 식탁을 치우고 방 안의 조용함이 가라앉을 때면 장롱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문을 열면 살짝 스미는 나프탈렌 냄새, 오래된 옷들과 앨범 사이에 숨어있는 지난 시간들이 그 냄새 속에서 피어오른다. 장롱 안 깊숙이 검은색 상자 하나가 있다. 남편의 유품을 모아둔 작은 상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시계 하나, 사각 거울,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 사진 속 그는 아직 젊고 웃고 있었다. 검정 양복의 한쪽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고 있는 사진. 찍은 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날 바람이 따뜻했던 건 기억난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애가 이젠 나를 못 알아보나 봐요. 말끝이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눈물도 이제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 집 정리 좀 해야겠어요. 냄새도 좀 나고. 그녀는 숨을 죽였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시 상자 속으로 손을 넣어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냈다. 그 편지는 남편이 입원 중 마지막으로 보냈던 것이다.
삐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한 줄 있었다.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그 말이 이제야 마음속에서 무너졌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사진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다. 손바닥이 싸늘했다. 언젠가부터 이 집의 온기는 사라졌다. 냉기가 천천히 바닥에서 올라와 마음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밤이면 혼잣말이 늘어갔다. 우리 애가 이렇게 된 건 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인가. 자책은 매일 조금씩 그녀를 파고들었다. 거울 속 얼굴은 자꾸만 작아졌고 어깨는 더 구부러졌다. 그녀는 남편의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차봤다. 맞지 않았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멈춘 시계 속에 그녀의 마음도 함께 멈춰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분가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애 낳고 살려면 이 집은 좀. 그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느꼈다. 오래된 벽 사이 바람처럼 스며든 말들은 귀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듣는다. 한국의 옛말 중엔 이런 말이 있다. 가장 조용한 말이 가장 깊이 박힌다. 그녀는 지금 그 말의 무게를 살갗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오래된 남편의 사진이 담긴 상자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찼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얼굴을 가렸다. 손에는 빨간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새해가 밝기 전 며느리와 아들에게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한 장 모은 지폐를 손끝으로 다시 세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걸로 크루즈 비용이라도 좀 보탤 수 있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는 짐을 싸고 있었다. 큰 캐리어를 열어놓고 고급 브랜드의 옷들을 하나하나 곱게 개어넣는 손길. 그 옆에서 아들은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그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여행 가는데 보탬이 될까 해서.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며느리는 봉투를 휙 낚아채더니 툭 던졌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받을 형편도 아니고요. 순간 봉투가 공중에서 휘날리며 찢어졌다. 그 안에서 흩어진 5만 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돈을 주우려 했지만 아들이 먼저 다가왔다. 그 눈빛엔 낯선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엄마, 왜 자꾸 이래요? 우리 인생에 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손이 날아들었다. 툭, 그 한순간이었다. 뺨이 돌아가며 시야가 흔들렸고 귀 안에서 소리가 뺏었다.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뺨을 감싸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구나. 집안 어딘가에서 시계가 똑똑 소리를 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붉어진 뺨 위에 손을 얹으며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봤다. 이게 엄마의 얼굴이구나. 그날 저녁 그들은 짐을 들고 나섰다. 현관을 나서며 아들은 한마디 인사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차가 출발하자마자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녀는 복도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차는 조용히 사라졌고 그녀의 손엔 아직도 구겨진 봉투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부엌 싱크대 아래를 열었다. 거기엔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그건 진명의 증서가 들어있는 봉투였다.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명의를 바꾸지 않은 집. 그녀는 그것을 꺼내 천천히 새 봉투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정하려고요. 수익자는 이제 저 혼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결심이 있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권리를 조용히 되찾고 있었다. 전화벨은 오전 10시 14분에 울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박순애 씨 맞으시죠?
말씀하신 서류 정리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명의 이전 완료되었고 새로 지정하신 수익자 등록도 끝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말이 천천히 마치 물속을 통과하듯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무릎 위를 덮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몇 번 울리다가 연결되었다. 엄마 왜요? 지금 바다 위에 있어요. 나중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살던 집 이제 비워야 할 거야. 서류 다 정리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웃음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 장난하세요, 어머님? 지금 우리 크루즈 위인데 무슨 농담 아니야.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집 원래 내 명이었어. 그동안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고 이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날 오후 크루즈 안에서 아들은 난리를 쳤다. 와이파이를 켜고 법무사에게 전화를 돌리고 어머니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장인과 장모는 멋쩍은 얼굴로 이런 건 미리 얘기 좀 했어야 라며 불편한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서둘러 크루즈 일정을 줄이고 조기 하선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그림만이 반복 재생되었다. 집 앞에 짐이 나와 있는 모습, 현관 도어락이 바뀐 번호, 그리고 돌아가도 더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택시를 잡아탔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다. 초겨울 첫눈이었다. 도착한 골목엔 커다란 비닐 포장이 덮인 가전 박스들, 의류 박스, 그리고 며느리의 구두 상자까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현관 앞엔 새 도어락이 달려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이어졌고 짧은 응답음이 들린 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긴 하는구나. 아들은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 나갈 땐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럴게. 그냥 서로 모른 척하면서 살자. 그녀는 그 말 뒤에 숨을 쉬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난 아직 너를 사랑해. 다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아끼기로 했어. 전화를 끊고 그녀는 스탠드 조명을 켰다. 부드러운 노란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유리창을 따라 미끄러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혼자 저녁을 차렸다. 된장국, 밥 한 공기, 그리고 며느리가 두고 간 유리 그릇에 남아있던 미역 무침.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식탁 위엔 조용한 빛만이 내려앉았다. 젓가락을 들기 전 그녀는 잠시 손을 모았다. 감사 인사를 올리듯 아니면 마음을 가다듬는 기도처럼 그녀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입안 가득 차는 밥의 온도, 된장의 익은 짠맛, 그리고 미역의 부드러운 촉감. 아무도 없는 저녁 식탁이었지만 그날은 오히려 오랜만에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녀는 작은 상자에서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말없이 식탁 반대편 자리에 올려두었다. 이제야 조금 나도 나로 살아보려 해요. 당신도 괜찮겠지요. 그녀는 늦은 밤 아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책상 서랍엔 며느리의 영문 이력서가 있었고 장롱 속엔 아들이 어릴 적 입던 티셔츠가 한 장 남아 있었다. 그것만은 버리지 못하고 다시 접어 장롱 가장 안쪽에 넣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부모라는 이름은 평생 유효하지 않다는 걸. 사랑은 조건 없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상처로 변한다는 것도. 겨울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침묵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에 가까웠다.
하루하루 눈이 쌓이듯 마음속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며칠 뒤 집 앞 현관에 발자국 소리가 났다. 그녀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아들이었다. 얇은 코트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지만 다시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구두를 신지 않고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아로마 오일을 피웠다. 향은 라벤더였다. 그 은은한 향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살며시 웃었다. 마치 오래전 첫눈 오는 날 마주 앉았던 찻집에서 나눈 그 조용한 눈빛처럼. 겨울은 지나갈 것이다.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받아들였다.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땐 말없이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소리 없이 온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아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남긴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쉬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품고 있는 익숙한 고통, 말하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돌아보면 너무 늦어버린 작은 후회. 하지만 어쩌면 이런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 곁에 어머니에게 오늘 조용히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식사하셨어요? 그 한마디면 닫힌 문이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